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 중인데 우리 시험 준비하느라 바쁠 테지만 오늘만 사는 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공부한 거 가지고 올해 공부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대로 하고 또 2차 고사는 2차 고사대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4쪽에 보시면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읽기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달에 관한 지문이 있고 두 번째는 밀리미터 파라고 하는 과학 기술 지문이 있는데 이번 온라인 시간에는 밀리미터 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술 지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진도 지문을 나가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그 분야의 읽기를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과정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교과서에 과학기술 분야 글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 한번 읽고 갈게요. 과학 분야의 글은 자연 현상의 법칙을 탐구하고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글에서 기술 분야의 글은 과학 이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원리와 방법을 밝혀놓은 글이고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은 대체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다루고 논거 입증 과정을 통해서 과학 기술의 원리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비문학 지문 중에 얘기했었죠. 인문, 우리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인문, 사회, 그리고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개의 항목이 우리가 말하는 비문학 지문의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비문학 지문의 유형 중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부분은 요 기술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 기술이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읽는 방법을 볼게요. 첫째, 글에 드러난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 우리는 정확한 그 기술의 이념과 개념까지를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이해할 때는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을 판단하면서 읽는다. 자, 첫 번째는 객관성에 대한 판단. 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사실성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나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나 처음부터 문과 계열이라고 하는 계열적인 적성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범위 안에서 앞에서 했었던 우리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텍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주제와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원리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주요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머지 응용되어져 있는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와서 과학적 입증 과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읽는다. 자, 그래서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글이 만약에 있다면 근거로 채택하고 있는 자료들이 과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거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읽어야겠죠. 뭐 과학기술인 경우에는 어떤 과학자가 실험하고 있는 사실들이 자신이 주장한 가설들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면서 읽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5쪽 바로 넘어가 볼게요. 대개 탐구하는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귀납이나 연역, 유추 등의 방법을 통해 과학적, 기술적 원리를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납과 연역은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워봤으니까 알 거예요.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귀납적 방법의 경우에는 두 갈식 구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해요. 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머리 두 자에다 두고 나머지 근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타당성에 입각한 증거들을 대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연역적 방법의 경우에는 두 갈식과는 반대로 미갈식, 꼬리 밑자 해서 주장하는 바를 제일 마지막에 두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하여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얼마만큼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르르륵 나열하고 마지막에 가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추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했었죠. 유추는 뭐였더라?
유추의 방법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자,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에 인생과 마라톤 사이에 형성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는지를 상상해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마라톤이 오래 달려야 하고 그리고 뛰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마지막까지 뛴 자만이 메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생과 비슷한 점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오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고통스러움을 감내해 가면서 끝까지 달리는 사람에게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유추의 방법에 의하면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셋째의 방법이 있네요. 셋째, 과학기술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 자, 우리 그 전자 페놉티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또한 기술적 원리를 적용한 글이라고 할 수 있지. 전자 페놉티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전자 페놉티콘이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감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놓인 과학기술에 대한 원리와 현재의 상황을 읽을 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정말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장희 씨의 의료 영상기기 몸속을 찍는 사진기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CT라고 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것이 X선 촬영과 어떠한 차이점에 의해서 지금 현재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좀 더 과학적인 발명에 의한 기술이 MRI라고 하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윗글은 X선을 인체에 회전하여 투사하여 처음 투사한 방사선 양과 투과한 방사선 양의 차이를 측정해서 영상을 얻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선생님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X선 촬영기 앞에 서 있다고 쳤을 때 여기를 투과하는 어떤 방사선 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몸을 통과하고서 남아있는 방사선 양을 추정해 봤을 때 이미 통과하기 전의 양과 중간 피사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양이 달라졌다면 그것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두께를 가진 어떤 피사체가 있었는지를 측정해서 희미한 선이나 혹은 두꺼운 선을 가지고 마지막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하니까 만약 이 방사선이 투과할 때 두꺼운 뼈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곳에 갈라져 있는 뼈가 부서져 있는 흔적이 있는 선이 생긴다면 나중에 투과한 이후에 나오는 사진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투과량을 계산한 이후에 이렇게 금이가 있는 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X선 촬영을 통해서 사람들의 뼈 안을 구조화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방사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 X선 촬영의 경우에는 방사능이 유출된다. 내 몸이 방사선을 흡수한다라는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CT라고 하는 촬영 기술을 통해서 그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보다 더 자세하게 찍을 수 있는 MRI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아가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이게 이제 MRI죠. 개발된 것과 같이 과학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기술에 대한 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가 과연 객관적인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어때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객관성과 타당성을 먼저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써놓은 글에 정말로 옳은 방향과 제대로 된 분석이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술적 지문을 읽을 때의 중점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지문에 있는 밀리미터 파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2쪽에 보시면 밀리미터 파가 바꾸는 세상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글은 여러분도 선생님도 좀 낯설긴 한데 과연 밀리미터 파가 뭔가 기술 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죠? 정보 기술 지문을 읽을 때에는 기본적인 전문적인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문단에 나오는 개념에 해당되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근 5세대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에 밀리미터파가 사용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 그럼 지금 현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거나 혹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좀 없이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밀리미터 파는 30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가리킨다. 이 기가헤르츠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가 나왔지만 선생님 뭐라고 했죠? 내가 뜻을 모르는 어떤 개념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 뒤에 잇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주파수는 바로 주파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어 정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볼게요.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래요. 자, 그러면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진동 횟수가 많다는 뜻이네. 그죠? 자, 이걸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자, 주파수 조금 앞으로 가져야겠다. 그죠? 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야.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따라서 주파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1초 동안 진동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겠죠.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을 하면 1Hz, 1000번 진동하면 1kHz, 100만 번 진동하면 1MHz, 10억 번 진동하면 1GHz라고 합니다. 그런데 밀리미터파가 아까 뭐라고 했지? 300GHz라고 했으니까 즉 밀리미터파는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은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한 까닭에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나오겠죠.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그 용어의 이름 배경이 나오네요. 파장의 길이가 10m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파장은 그럼 뭔가? 근데 교과서 옆에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림에 보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을 일으킬 때 음파나 전파 간의 파동이 한 주기 동안에 진행하는 길이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번, 요렇게 한 번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요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혹은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파장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한 번에 해당되는 여기가 하나의 파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 불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파장의 길이가 10mm에 불과한 까닭에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의를 해보면 주파수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짧다는 거다? 파장이 짧다는 거죠. 자, 이해 됐어요? 자, 개념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파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밀리미터 파는 300억 번 이상 진동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데 파장은 짧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밀리미터 파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지만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는 파장이 길지만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앞에 있는 파장이 길지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다라고 되어 있으니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촉이 온다면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읽었던 1문단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1문단의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
주파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사실 주파수라고 보기보다는 뭐에 대한 거야? 밀리미터 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밀리미터 파인데 밀리미터 파의 주파수와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1문단은 밀리미터 파의 개념과 특성이죠. 개념과 특성. 자, 필기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정리해 봅시다. 자꾸 사라지지 왜? 글자가? 다시 쓸게요. 첫 번째 문단은 밀리미터 파의 개념과 특성. 자, 개념이 뭐였지? 밀리미터 파는 왜 밀리미터 파라고 한다고 했죠? 파장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10mm 밖에 되지 않아서 밀리미터 파라고 하고, 이 밀리미터 파의 특성은 어떻다? 주파수가 엄청나게 높다.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진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는 뜻이고, 진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파장이 짧다는 뜻이다. 자, 이거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봐. 1초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동하는 횟수가 있고,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주기 안에 엄청나게 많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해. 그러면 진동하는 동안 한 번을 움직인 얘는, 요게 이제 한 번, 여기죠. 여기까지의 길이와 엄청나게 많이 진동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당되는 길이 이렇게 짧겠죠. 어때요? 이해가 됐어? 그러면 짧게 진동하게 되면, 그러니까 짧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진동의 횟수가 작으면 파장은 길다. 그럼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진동을 했기 때문에 밀리미터 파는 파장이 짧다. 됐죠? 자, 그 다음 2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밀리미터 파를 실험한 사람은 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생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던 그는 1895년에 가시광선과 자외선 등 빛의 굴절, 회절, 편파에 관한 실험을 했었다. 자, 회절이나 편파는 지금 교과서 왼쪽에 개념 서술이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밀리미터 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선생님 하지 않겠어요. 자, 이 과정에서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종의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인 반도체 크리스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밀리미터파를 약 1.61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보낼 수 있었다. 자, 이 밀리미터파를 실제로 실험한 보스의 실험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은 밀리미터파에 대한 최초 실험. 누가? 보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1.61km까지 보낸 적이 있었다. 뭐에 의해서? 반도체 크리스털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자, 그 다음 이제 3문단. 사실 반도체 크리스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밀리미터파를 발생시켜서 전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반도체 크리스털이나 보스의 실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문단.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다. 이거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뭔가가 반복된다면 뭐 하고 싶은 내용이다? 그렇지. 강조하고 싶은 거지. 주파수가 매우 높다는 것이 여기에선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죠. 주파수가 높다. 자, 뭘 떠올릴 수 있다? 뭐가 많다? 진동이 많다. 진동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파장은 짧아진다. 자,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의 수가 많은 것인데 그러면 전파의 파장이 짧다. 전파수와 파장은 그렇대. 반비례 관계이다. 주파수가 높다면 파장은 짧다. 반비례죠. 파장이 짧아질수록 전파의 직진성이 커진다. 자, 이 말은 뭘까? 파장이 짧다는 것은 앞에서 요 그림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파장이 짧게 되면 이렇게 파도가 너울거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너울너울 넘어가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가게 되면 얘는 곡선이 정확하게 보이지만 얘는 직선처럼 보이죠. 그 말은 직진성이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직진성이 강하다. 앞을 향해서 돌진하는 능력이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면 결국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 성격이 좀 딱딱한 사람들 어때?
자기와 맞부딪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바로 반사돼서 나가죠. 그런데 좀 물렁물렁하거나 부드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접해졌을 때도 그냥 그 반응 또한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면 딱딱해진 물건이 어떤 벽을 닿았을 때 쾅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직진성이 커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파는 벽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려는 성질이 강해진다. 그래서 반사해서 나가는 성질 또한 직진성이 강한 거겠죠. 그래서 3문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밀리미터파가 가지는 주파수와 파장이 서로 어떤 성질을 주고받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이 지문이 굉장히 응용하기 좋은 지문이죠. 이 지문을 주고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응용해서 낼 수 있겠죠. 3문단에서. 자, 다음 사진은 밀리미터 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의 애들이다. 밀리미터 파보다 파장이 짧다. 자, 응용하면 어떻게 되죠? 파장이 짧다는 것은 어떻다? 주파수가 높다. 자, 그렇다면 밀리미터 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에 대해서 지금 실험한 얘들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가 더 높은? 그렇지. 자, 4문단은 밀리미터 파보다 직진성이 더 강한 빛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이 실험 다시 직진성이 더 강하다 이꼴 주파수가 높다. 주파수가 높다 이꼴 파장이 짧다. 이제 응용할 수 있지? 문제에 어떤 지문을 주고 위에 나와 있는 밀리미터 파보다 주파수가 낮은 빛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다? 주파수가 낮으니까 파장은 더 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할게요. 밀리미터 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의 예입니다. 한 개의 전구에서 지금 교과서 153쪽에 요 지금 그림에 대한 이 이야기죠. 요 그림. 자, 이 그림 보겠습니다. 어이구, 안 써져. 자, 요 그림. 한 개의 전구에서 나온 빛이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했어요. 요렇게 통과를 했죠. 그랬는데 벽에 아주 정확하게 삼각형이 그려졌어. 자, 그 말은 이 빛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빛이 우글우글해지거나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서 요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 줬다는 거죠. 직진성이 강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크린에 한 개의 삼각형 모양이 밝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두 개의 전구를 밝혀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시켜 봤어요. 이 경우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밝은 삼각형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죠. 두 개의 전구를 밝혔으니까. 자, 이것은 빛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직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중첩되었다면 여기가 이렇게 서로 희미해져서 어느 것이 삼각형인지도 모르게 겹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겹치지 않았다는 것은 직진성이 강하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은 직진성 실험입니다. 4의 직진성 실험을 하고 있죠. 자, 파장이 더 짧은 빛의 직진성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문단.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다양한 빛깔의 광원이 여기 보면 분홍색, 초록색 빛이 있네요. 여러 개 있음에도 빛깔들이 바닥에 서로 중첩되지 않았어. 무슨 성이 강하다? 직진성이 강하다는 거죠. 고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도 빛의 직진성 때문으로 파장이 짧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만약 시험에 여기를 비워서 내온다면 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를 쓸 수 있겠죠. 파장이 길어질수록 직진성은 약해지고 신호의 빈 폭이 넓어지면서 폭이 넓어진다는 건 얘랑 얘가 겹쳐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서로 중첩되어 고유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기 모양 그대로를 서로 겹치지 않고 이렇게 줄줄이 색깔별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으므로 직진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문단 마찬가지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 자, 그럼 4문단과 5문단은 성격이 어떻다? 유사하죠. 유사한 예시에 대한 겁니다. 파장이 짧은 빛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빛보다는 길어요. 지금 빛보다는 길어.
왜? 여기 지금 예시로 나오고 있는 게 빛이잖아. 그지? 그래서 빛보다는 길다라고 하면 밀리미터파는 요 빛들에 비해서는 직진성이 덜하다는 거지. 그러나 다른 전파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제2차 세계대전에 주로 사용되었던 마이크로퍼 신호인 20GHz, 밀리미터파는 30GHz죠. 대역의 레이더는 신호의 빔 폭이 커서, 이 빔의 폭이 커서 어떻게 됐을까? 중첩되었으니까 적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크기는 같되 빔 폭이 더 좁은 레이더가 필요했다. 더 세밀한 레이더가 필요했어. 이 요구는 밀리미터파에 관한 보스의 실험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보스 실험이 왜 지문에 나와 있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네요. 보스의 크리스탈파를 이용한 그 실험은 나중에 군대에 쓰이게 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 보스가 실험한 반도체 크리스털을 이용했었던 그 실험을 그대로 적용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대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밀리미터파의 첫 번째 응용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밀리미터파는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많이 응용되었다. 자, 그러면 육문단은 밀리미터파의 응용이죠. 밀리미터파의 응용 사례. 빛보다는 파장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레이더로, 군사용 레이더로 개발되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실제 생활에 우리에게 밀리미터파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자, 153쪽 마지막 줄부터 이어갈게요.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공기 중의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히면서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진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애가 바로 밀리미터파네, 그지?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밀리미터파 이꼴 공기 중의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혀 에너지 감쇄율이 점점 낮아지는, 율이 높아지는 전파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7문단은 밀리미터파의 장점일까, 단점일까? 단점이죠, 그지? 공기 중에 감쇄율이 정보를 전달하는 전파의 성질이 능력이 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쇄는 교과서 154쪽 아래에 단어 설명이 나오죠. 힘이나 세력이 줄어들거나 약해진다. 수증기 등에 의해서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야? 날씨가 흐리면 능력이 떨어지는 거겠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늦가을 맑은 날과 안개 낀 날의 빛의 세기가 확연히 다른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맑은 날이랑 안개 낀 날, 날씨에 따라서 전파가 달라진다는 거죠. 전파의 능력이. 밀리미터파도 예외는 아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이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자, 요게 단점이네요.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이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져.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자, 이게 단점이죠. 까닭은 왜냐하면 산소에 의해 신호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와 안개의 주성분은 물이고 물 성분 안에는 산소가 들어있고, 자, 비 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에는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밀리미터파를 포함한 전자파 신호가 물이나 안개, 구름 등 산소 분자가 있는 매질을 통과할 때 일부가 어떻게 된대요? 일부 신호가 산소에 흡수되어 버려. 능력이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산소를 통과하면 산소한테 다 뺏기는 거지. 해서 요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흡수된 전자파는 열로 변해서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전자파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신호의 크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밀리미터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날씨에 따라 변한다는 점이네요. 그래서 산소의 흡수율을 따져봤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8문단. 밀리미터파는 직진성과 대기 감쇄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진성과 대기 감쇄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는 데이터를 전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요렇게 직진해 가는 데 있어서 짧은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날씨의 영향까지 받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가 나오면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죠. 파장이 짧아서 전자회로와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장점이 되겠네요. 그죠? 안테나를 작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수 기가헤르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까지의 요 폭을 얘기해요. 이렇게 진동을 할 때 얘와 얘의 차이가 얼마만큼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대역폭인데 지금 나와 있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의 폭이라는 뜻입니다. 자,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해서 요즘은 이 말하는 대역폭 이꼴 뭐로 사용되냐면 데이터 전송 기술의 능력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럼 대역폭이 넓다라고 하면 고속 전송에 혹은 대용량 데이터 고속 전송에 유용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래 들어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밀리미터파 부품의 가격이 떨어졌고 고품질 영상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 전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 가격은 떨어졌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전송 수요는 많아졌어요. 그래서 밀리미터파는 점점 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문단 전체는 뭐에 대한 걸까요? 지금 현재 밀리미터파의 장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생활에 대한 거죠. 밀리미터파의 장점과 그것들을 이용한 실생활의 예시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장점들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이 파고들고 있는 밀리미터파이므로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이 필자의 의견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밀리미터파는 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 다양하게, 대역별로 다양하게 라는 이야기를 딱 봤으니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까요? 대역별 특징에 대해서 나오겠죠. 먼저 60GHz, 다음이 77GHz. 자, 이렇게 대역별 사용되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77GHz를 보기 전에 이제 아래에서부터 가네요. 먼저 60GHz 대역은 넓은 가용 대역폭을 활용해 근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 전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자, 60기가는 넓은 가용 대역폭을 활용해서 근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 전송해요. 자, 근거리에서 대용량 고속 전송. 예전엔 사실 영화 한 편 다운받으려고 하면 하루가 꼬박 걸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이 대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면 전송 속도가 초당 1GB에서 3GB까지 가능하다. 이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뒤에 설명돼 있어요. 이는 700MB 용량의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2, 3초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죠. 이것은 하드디스크, 셋톱박스, 고화질 텔레비전, 캠코더 등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면서 굳이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과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만들었다. 생활의 편리함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 다운받으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저장할 수 있는 USB도 있어야 했고 그 USB를 다른 전송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그 USB를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2, 3초면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지. 또한 밀리미터파의 넓은 대역폭은 넓은 대역폭 이꼴 뭐라고 했죠? 고성능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지. 영상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없게 하기 때문에 영상 신호의 지연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끊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자, 해서 60기가 지금 그 다음이 77기가인데 이미 60기가 자체가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해서 넓은 대역폭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술 사용료도 절감하게 되었다. 절감 효과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154쪽이 60기가로 시작을 했고요. 154쪽 아래가 이제 77GHz입니다. 자, 77GHz는 그럼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자, 마지막에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쓰이고 있다.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는 밀리미터파 신호를 이용해서 200m 이내의 전방 차량과 옆으로 다가오는 차량 및 갖가지 장애물을 감지하여 사전에 충돌을 경고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이다. 자, 그래서 요즘 자율주행차들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죠. 옆에 오는 차를 먼저 인지하고 사람이 실제 운전하는 것 같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차가 지금 옆에 지나가는 어떤 물체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알고 차량의 속도까지도 조절해주는 장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낮은 주파수를 자동차 레이더에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파 간섭과 넓은 파장으로 앞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넓은 파장으로 인해 앞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지? 중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각나요? 하나의 빛을 통과했을 때 정확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고 희미하게 넓은 대역으로 퍼져서 보이게 되면 실제로 옆으로 지나가는 차가 여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는 엄청나게 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죠. 자,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넓은 파장이 아니라 어때요? 좁은 파장으로 인해서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지. 왜? 직진성이 높으니까. 자, 특히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이 같은 차선의 차량인지 옆 차선의 차량인지를 알기 위해서 해상도가 좋아야죠. 해상도가 좋아야 하는데 밀리미터파는 이런 특성을 모두 만족시켜서 자동차 레이더에 알맞은 최적의 전파로 각광받고 있다. 자, 해서 77GHz가 쓰이고 있는 곳은 어디? 차량의 충돌 방지 시스템. 으로 이것은 정확성이 높고 해상도가 좋아야 된다는 점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해상도가 좋다. 이것도 해상도도 높다는 거죠. 자, 왜 그렇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는 높고 직진성이 강해서 정확한 사물의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4GHz, 와우, 엄청나게 높아졌네요. 94GHz. 얘는 도대체 그럼 어디에 쓸까?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에 활용되어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얻는 데 쓰이고 있다.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훨씬 더 해상도가 높겠죠.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파악해낼 수 있겠네요. 주파수가 높으면 투과나 반사의 성질이 커진다. 왜? 직진성이 크기 때문에. 직진성이 크면 반사나 굴절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죠. 적외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 적외선에 가까워지면 또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용하는 X선의 파장은 10나노미터로 더 높은 해상도를 줄 수 있지만 방사선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 앞에서 우리 읽기 전에 했던 학습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또한 적외선은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장점이 넓은 영역 스캔할 수 있고, 그리고 어때? 정확하게 높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파가 아주 적합하게 쓰이는 곳이 그래서 어디냐? 그래서 안개나 구름, 눈, 모래, 폭풍 등의 기상 상태에 따라 가시거리가 달라지게 되는 항공 시스템에서 전방 스캔용으로, 전방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찍어내는 능력으로 쓰이고 있다. 또 공항이나 은행처럼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는 무기를 탐지하는 용도로 넓은 영역에 있는 것을 스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94GHz의 장점을 이용한 활용도는 어디에 쓰인다? 항공 시스템의 전방 스캔 능력으로. 또 어디에서? 공항이나 은행에서
무기 탐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자, 이것은 어때서 그렇다고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또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다는 점. 이 장점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밀리미터파의 응용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 뭐에 대한 얘기일까? 밀리미터파의 전망.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최근에 밀리미터파가 의료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검사 대상 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 글자가 눌러졌네요. 탐침에도 사용되고 있다. 탐구하는 밀리미터파는 초미세의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래의 기술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나노 세계를 통제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밀리미터파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자, 나노로 인해서 또 한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에 의한 밀리미터파의 시대가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미터파의 전망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필자가 어떤 방향에 대한 치우침이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인내 밀리미터파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주파수의 대역에 따라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글이죠. 그렇다면 글의 성격이 논설문보다는 어디에 가깝다? 설명문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 그리고 파장과 직진성의 관계, 그리고 각 헤르츠마다, 기가헤르츠마다 지금 현재 밀리미터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되는 특정한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글 전체에 대한 이해를 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